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태국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국의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이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님의 아시아 관광과 경제 성장 수업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조이 씨. 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미니 씨. 오늘 수업 주제가 궁금하네요. 강의실 앞쪽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도 보였죠.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는 것 같았어요. 곧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특히 한국과 태국 출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니는 고든 자세로 앉아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프라우는 친구들과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최근 뉴스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최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관광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가득 찼죠.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와 차트를 띄우시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 논란이 있었죠.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강제 추방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말씀에 프라우와 그녀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이 문제가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일환이었죠. 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두 번째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거나 불법 노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죠. 이 말씀에 프라우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프라우. 모든 태국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 의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태국이 한국 기업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죠. 이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컸죠. 프라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태국 경제가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죠, 프라우. 태국은 분명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면 그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죠. 미니가 이번에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히 태국을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죠.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니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미니. 국제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교수님은 문화적 오해와 편견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을 가난하고 약한 나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이해, 부족과 정보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프라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프라우의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프라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죠.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미니를 바라보았죠. 미니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아세요? 그들은 단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죠?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니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프라우 씨,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미니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프라우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저는 미니의 설득력 있는 발언에 감탄했죠.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의 태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양국 간의 문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해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니, 좋은 지적이에요.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죠. 우리는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프라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교수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까지 한국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한몫했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2023년에는 약 180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는데 2024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 정도로 급감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푸켓, 파타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태국 경제는 최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감소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23년까지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수가 300개 이하로 급감했어요. 이는 25% 이상의 기업이 철수했다는 뜻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대규모 철수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면 2023년 2.4%였던 성장률이 2024년에는 마이너스 6.1%로 급락했어요. 실업률은 더 심각해서 1% 미만이던 것이 4%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죠. 프라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왜 갑자기 철수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사업을 축소했죠. 둘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겼어요. 노동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양국 간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해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있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들이 불매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도 몇 차례 보도되었죠. 이어서 교수님은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둘러 철수를 결정했죠. 대기업들의 경우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단계적인 철수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50개의 중소기업과 5개의 대기업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30여 개의 기업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죠. 이 말씀에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국제 경제 관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는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실업률 추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그래프가 보였죠.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1% 미만이던 실업률이 2024년에는 4%를 넘어섰어요. 이는 약 120만 명의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죠. 이 말에 프라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는 직접적인 실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수많은 하청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던 태국의 중소기업들 중 약 40%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폐업을 했고
나머지도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에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국제 경제의 연결성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제 전반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동시에 지나친 의존의 위험성입니다. 앞으로 태국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 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을 언급하셨어요. 관광객 감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는 문화 교류의 감소도 의미합니다. 관광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지죠.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서는 종종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됩니다. 이는 양국 간의 오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한국과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이런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 상황과는 다른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많죠.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런 게시물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영향력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본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국 유학생 프라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올린 게시물들은 너무 무례하고 모욕적이에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방이에요. 프라우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프라우,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정보는 종종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양국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몇몇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조작하셨고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연설 영상이 나타났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일어난 오해와 갈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프라우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또한 우리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문화원 설립, 그리고 양국 대학생들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인 오해와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프라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해요. 총리의 말씀처럼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니.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 그리고 상호 이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면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프라우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프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프라우는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거칠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죠. 프라우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 그녀의 힘이 너무 세서 쾅 하는 소리가 났죠. 남아있던 학생들이 그 소리에 놀랐습니다. 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프라우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늘의 수업 내용이 프라우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변화와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직접 목격한 셈이죠. 프라우의 반응은 아쉬웠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국제관계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들이 더욱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예감할 수 있었죠.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한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총리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총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일리예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태국의 경제 위기였죠. 교수님은 강단에 서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와 관련 범죄의 급증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불법 체류, 마약 범죄, 입국 심사 강화라는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그러고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는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입국 시 상세한 여행 계획서와 충분한 체류 자금 증명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과거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이 원천 봉쇄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 정책을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어요. 불매운동은 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고 한 달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했죠. 이 말을 들으니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한 해시태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2024년 1분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죠. 대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파타야, 푸켓 같은 휴양지의 타격이 컸죠.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예약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태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급격히 하락했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애국심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자국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 갈등이 태국 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에 관광산업 타격, 경제 손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태국 관광청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실일 뿐이에요. 관광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 호텔업, 요식업, 운송업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지역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지역들의 호텔 예약률은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일부 소규모 호텔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음식점,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태국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현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줄서기 무시 등의 행동이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요. 둘째, 바가지 요금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셋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계 여행사와 상점을 이용하면서 현지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똥을 싸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침마다 사람 똥을 치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격 있는 관광객 유치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갖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자국민 관광객들의 매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한국 기업 철수, 투자 이전, 경제적 타격이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옮기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해요. 직접적인 고용 인원만 해도 약 5만 명에 달하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5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약 8%를 차지하는 금액이죠.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직접적인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던 태국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추가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은 태국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는 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국제 경제의 복잡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 국가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에요. 세금 혜택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경제적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정치적 파장, 국민 불만, 총리 해임 요구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해요. 우선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만이 현 정부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젊은 나이와 새로운 비전이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이 그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적 수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그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적으셨어요. 정치적 불안정, 조기 총선 가능성, 국제 신인도 하락.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파라는 이름의 태국 유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위파양,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오히려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파에게 쏠렸죠.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분야에서 태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위파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태국의 관광 산업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파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위파양, 당신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해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런 규모의 경제적 공백을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파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위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위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위파양, 아까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곧 추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CP그룹이나 PTT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능가할 거예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위파양, 그건 좀 과한 주장 아닐까요? 태국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5년 안에 그 격차를 메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위파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태국 기업들은 능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게 태국 경제에 더 좋을 거예요. 우리끼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파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컴퓨터를 켜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화면에 태국 뉴스 영상이 나왔어요. 시위대가 패통탄 친나와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었죠. 이어서 패통탄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위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위파의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국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국제경제를 공부할 때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진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까지 철수하자 태국 총리를 해임하려는 태국 시민들을 보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현재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1위에 도달했죠.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들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수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도대체 교수가 보여준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생 미아예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했죠. 먼저 한국 여행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게 있어요.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깔려 있더라고요. 로밍 요금제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했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역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있고 심지어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인터넷 천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골 여행 때였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산속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도 와이파이가 잡혀서 깜짝 놀랐어요. 절 입구에서 지도 앱으로 경로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죠. 화면도 선명하고 끊김도 없어서 마치 도시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SNS를 할 수 있었고 길을 찾거나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너무 쉬웠죠. 심지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하지만 중국 여행은 좀 달랐어요. 중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정말 불편했거든요.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잡혔지만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찾기가 어려웠고 찾아도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익숙한 앱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당황했어요. 구글 맵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접속이 안 됐고요. VPN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마저도 연결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어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려고 했는데 업로드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 절반은 전송에 실패했죠. 한국에서는 수십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은 정말 큰 대조를 이뤘어요. 이런 여행 경험 덕분에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행자의 경험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 트렌드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글로벌 기술 동향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이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돼요. 어떤 재미있는 토론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도 인터넷이 빠르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중에 인터넷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스크린에 차트가 나타났어요. 국가별 평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256.94mbps에 달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가 이 숫자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이 적혀 있었죠. 256.94mbps의 속도로 2GB 크기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약 1분 이내에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이 커졌죠. 10GB 크기의 게임이라면 약 5분 정도 걸리겠네요. 50GB 크기의 대용량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라 해도 25분 정도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K 화질의 1시간짜리 넷플릭스 영화는 약 7GB 정도 되는데 이걸 스트리밍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버퍼링이 거의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고속버스에서도 4K 영상을 끊김없이 봤던 기억이 났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속도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화상회의, 원격 교육,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죠. 예를 들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들이나 원격으로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속도는 필수적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인터넷 속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은 한국 다음의 인터넷 순위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 홍콩, 태국, 스위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1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은 어디에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공식 통계로는 31위에 있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중국 여행 경험과 일치하는 설명이었거든요.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어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유명하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놀라워해요. 예를 들어 고속열차 안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산로나 해변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후기도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 제가 한국 여행 중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인터넷이 빨랐고 심지어 산속절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미아 씨의 경험은 정말 좋은 예시네요.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페이였죠.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최근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던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네, 그런 보고서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해요. 일부 보고서는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일 수 있거든요. 페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인터넷이 느리다고 느꼈어요. 지도 앱을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개인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사용하는 기기, 접속 위치, 심지어 그날의 네트워크 상황까지도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이건 국제 관광객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 페이가 또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본 중국 인덱스의 게시물들은 이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중 인터넷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페이군,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를 구분해야 해요. 몇 가지 사례가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페이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인덱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사 결과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국가의 이름과 순위가 적혀 있었죠. 이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들 중에 모나코, 칠레,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인터넷 속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진 칠레보다 느리다고 나와요. 이것만 봐도 이 통계의 객관성에 의문이 가지 않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표정을 좀 더 진지하게 바꾸셨어요.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스피드 테스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초고속 인터넷망의 품질 요인인 광 케이블망을 주로 사용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인터넷 사용 환경을 대표하지 못해요. 둘째, 후발국의 경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신규 케이블을 최근에 구축한 영향이 있어요. 이건 마치 새 차와 오래된 차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새 차가 일시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그게 전체 도로 상황을 대표하진 않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왜 그 통계가 실제 경험과 다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속도 측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OECD에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였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광 케이블 네트워크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는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페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최근 중국 매체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34위라고 해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매우 제한된 샘플을 대상으로 했어요. 둘째, 특정 지역이나 네트워크만을 테스트했죠. 이는 전체 국가의 인터넷 상황을 대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그 기사에서 한국보다 빠르다고 언급한 국가들 중 일부는 인구의 극소수만 그런 속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편향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이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페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래도 교수님, 제 친구들 모두 한국에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했어요. 그건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페이 군, 당신 친구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경험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을 모두 여행했어요. 두 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직접 경험해봤는데 솔직히 많이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페이도 관심 있게 듣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시외버스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등산하다가 찍은 사진을 바로 SNS에 올릴 수 있을 정도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대도시에서는 괜찮았지만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 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려면 VPN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제 말이 끝나자 페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이 어려 있었죠. 잠깐만요. 미아의 경험은 이해하지만 그건 관광객의 시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죠. 교실 안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한국에 1년 이상 살았는데 그들의 경험은 달랐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 자주 버퍼링이 걸렸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은 통신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페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VPN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 정책 때문이에요. 속도와는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자체 앱과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위챗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교실 안에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단기 방문으로 느낀 인상만으로 한국과의 인터넷 환경을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의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맞지 않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페이 군,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종합적인 시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먼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최신 보고서를 봅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75개국의 ICT 발전 지수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이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이 지수는 단순히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한국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어요.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죠. 이 조사에서 한국은 여행자가 경험한 최고의 인터넷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의 광범위한 보급과 안정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경험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페이군, 당신이 언급한 통신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의 통신비는 결코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 대비 요금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페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농어촌 지역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어촌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9.9%에 달해요.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페이군, 당신이 언급한 유튜브 버퍼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글로벌 비디오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튜브 품질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평균 로딩 시간이 가장 짧고 버퍼링 발생 빈도도 가장 낮았죠. 페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5G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 5G 보급률과 속도 모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글로벌 5G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죠.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지 이해되나요? 단순히 한두 가지 경험이나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페이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페이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픈넷 이니셔티브의 인터넷 자유도 지수를 보면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반면 중국은 자유롭지 않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빠른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페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어요.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 수업이 단순히 인터넷 속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법을 배운 거죠. 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이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인터넷 속도 비교를 넘어 우리는 정보의 가치, 자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든 저는 항상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보다 빠른 인터넷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았는데, 세계 1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중국인 코미디언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학생은 한글을 비하하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내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침묵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작년 여름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가 한국을 방문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초대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떠나기로 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친절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죠.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손짓과 발짓으로 제가 가려는 곳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그때 느낀 한국인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에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예쁜 모양의 기호로만 보였던 한글이 알아갈수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문, 심지어 화장실 표지판까지 모든 곳에서 보이는 한글이 더 이상 그저 낯선 기호가 아니라 흥미로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리 대학에 세계의 언어와 문화라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에 그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세계의 언어와 문화 수업 중 한글에 대해 배우는 날이 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오늘은 세계의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한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한국 여행 중에 봤던 간판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글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15세기
정확히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문맹이었죠.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할 것이라는 목표로 한글을 만드셨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런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배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각 자음과 모음은 개별적인 소리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음절을 만듭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각 글자의 발음이 명확하고 글자를 조합하는 규칙이 일정해서 학습자들이 빠르게 읽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죠. 둘째, 한글의 기본 자모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기본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로 총 24개입니다. 이는 영어의 26개 알파벳이나 일본어의 46개 히라가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죠. 물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이 기본 글자들의 조합만으로도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은 발음 방법에 따라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성 덕분에 학습자들이 글자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기본 자모를 조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래어를 표기할 때도 기존의 한글로 그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입니다. 또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나의 글자로 조합되는 시스템이죠.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1989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어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매력과 더불어 이제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성까지 알게 된 거죠.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게 생긴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용성을 갖춘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짧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어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감탄의 숨소리가 흘렀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 교수님. 제 생각에는 중국어가 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것 같은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유학생 메일이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죠. 메이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위대한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한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읽기만 해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메이리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어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언어의 역사나 사용자 수가 그 언어의 학습 용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한자 몇 개를 쓰셨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즉,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죠. 이는 글자의 모양만으로는 발음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글자는 산을 의미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발음이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둘째,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개에서 4,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해요. 중국의 중고등학생들도 보통 이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죠.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려면 8,000개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 24개만 알면 모든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죠. 셋째, 중국어의 성조 체계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발음은 성조에 따라 어머니, 말, 꾸짖다 등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런 성조를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어의 문법 구조도 영어나 한국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이나 조사의 사용 등이 독특해요.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방언 문제도 있어요. 표준어인 보통화 외에도 수많은 지역 방언이 있어 실제 중국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방언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메이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게다가 중국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그 깊이 있는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언어의 가치를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력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언어마다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세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만 쓰는 한글을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중국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미래 가치가 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논쟁은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이자 그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문맹률 측면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죠. 반면 중국의 문맹률은 약 3에서 4%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문맹률은 1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자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중국어의 한자는 각각의 글자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천 개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죠. 이런 한글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자국의 문자 체계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글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한글을 사용하면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도 한글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 문해력상을 제정해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때 메이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문맹률이 조금 높다고 해서 중국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 몇 년간 세계 유명 대학들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최근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전공 과정을 개설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전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놀라웠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MIT나 스탠퍼드 같은 공과대학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합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 대학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여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해요. 그때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예일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글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기도 하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세연 학생. 그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메이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언어 학습의 목적이 단순히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 한글과 한국어는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떠올랐거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유엔에서 한글날을 세계 공용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메이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요, 교수님. 한글날이 세계 공용 기념일이 된다고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적어도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이리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죠.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자료들을 보면 중국에서도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어요? 제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놀라울 정도로 높대요. 특히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법을 가르치는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콘텐츠의 월간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례도 있어요.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한글을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영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서 유명해졌대요. 그 영상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그분이 한글 선생님으로 변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거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 코미디언의 이름이 왕홍레이였던 것 같은데 그의 한글 발음 따라하기 시리즈가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심지어 그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팬들도 많다고 해요. 세연 씨도 이야기에 동참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한 대학생이 왕홍레이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에 매료되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결합된 결과 아닐까요? 메이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 영상들은 다 한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글 같은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죠. 메이리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는 이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상하이의 여러 학원에서도 어린이 대상 한국어 수업이 인기라고 해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어난 일도 기억나네요. 중국의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한국 가수의 노래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후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세연 씨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한중 경제 협력이 더 깊어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큰 장점이 되고 있대요. 메이리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한국어 같은 건.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끊으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나라의 크기나 인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각 언어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죠. 중국어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언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어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메이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그래도 중국어가 더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깊은 만큼 가치도 더 있다고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살짝 내쉬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리는 계속해서 우겼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중국어가 최고예요. 다른 언어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요. 강의실이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언어가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알게 되어 기뻤고, 동시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메이리의 태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녀도 언젠가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길 바라며 교실을 나섰답니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글을 무시하며 한글보다 중국어를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명문 대학교에서도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같아서 기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